세상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노자는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도덕경 안에는 무엇이 써 있냐면 천하를 장악하는 방식이 써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도덕경 제1장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설명될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름이 명칭이 개념화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다. 이 세계에는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없지만 이 세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기능하게 해주는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름 붙여서 유라고 한다. 노자는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다 대립되는 두 계열, 유와 무의 긴장으로 되어 있다. 노자 도덕경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뿔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네. 전번 시간에 그 노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노자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뭐냐. 노자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그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만들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자가 말한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노자는 그것을 도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라는 말로 표현한 자연의 질서는 뭐였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세계는 무로 표시될 수 있는 한 부분과 유로 표시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다. 마치 주역을 쓴 사람은 이 세계를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음과 양의 관계로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설명했듯이 서양의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 세계를 정신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으로 나눈 다음에 정신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의 관계로 이 세계를 전부 설명하려고 했듯이 노자는 이 세계를 무의 영역과 유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유무의 관계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전번 시간에 한 내용의 대강이죠. 자, 노자 사상 안에서 무가 먼저 있습니까? 유가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도 질문에 걸려들고 계신 거예요. 무하고 유는 존재론적으로,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런 선후의 차이가 없어요. 유무는 공존하는 거죠.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존재적 위상을 가져요. 공존한다. 유무가 공존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노자의 기본 시각이에요. 자, 이것이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가? 이것이 왜 현대적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 철학 하면은, 다루는 텍스트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학문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동양 철학이라는 이 학문은 신흥 학문이에요. 철학이라는 이 번역어가 들어와서 동양 사회에서 철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1847년부터. 뭐 횟수가 꼭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1847년에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필로소피, 즉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을 필로소피를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철학이라는 번역어가 이제 동양 사회에
이제 동양의 학술계나 사상계로 진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1847년부터 동양에서는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학문 방법으로 정식으로 끼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 하면은 동양에 있는 오래된 사상적 자료들을 철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이 동양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동양에서는 학이 있었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철학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말하기 전에 동양인이 철학을 받아들이는 그때 풍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자,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노자를 이해하는데 왜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야기가 굉장히 치밀하게 나가고 있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두 번의 축복이 있었어요. 서양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심한 열등감 속에 빠져들죠. 서양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것인가. 배후에 사상,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스펙타클하잖아요. 저는 중국의 약 5,000년 역사 속에서 중국에는 두 번의 축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는 두 번의 축복이 있었어요. 한 번의 축복은 언제냐? 한나라 말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일어난 중국 고유의 사상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철학이 제공하는 세계관으로 그 중국 사회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이 됐다는 거죠. 이 철학과 현실 생활의 유기적인 작동이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동진시기에 중국 철학은 극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 철학을 최극까지 중국 고유의 전통 사상으로 극까지 발전시킨 철학자가 장자라는 책에 줄을 단 곽상이라는 철학자예요. 곽상이라는 철학자는 독화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독화론은 뭐냐? 모든 개별적 존재들은 완결된 존재들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적 존재들은 완결된 존재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 주장으로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발전된 중국 고유의 사상은 막을 내립니다. 최고봉에 이릅니다. 최고봉에 이르렀다는 뜻은 막을 내렸다는 뜻이죠.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철학이 한계에 이르르니까 철학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은 뭐냐? 새로 전개되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세계관이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계에 이르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 일어난다. 나라가 분열되죠. 이때 한나라 말에 중국에 들어온 불교가 중국 사상계에 본격적으로 끼어듭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올 때 불교는 완벽한 철학으로 들어와요. 완벽한 철학. 이 완벽한 철학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어정청한 중국의 철학계가 대립 갈등을 해서 긴 시간 동안 갈등을 한 다음에 이 갈등하고 투쟁하고 융합하고 한 이런 과정이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철학이 중국 특색으로 불교를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다시 중국 고유의 사상으로 재정립해내요. 그러니까 불교 사유가 들어와서 새로워진 현상을 가지고 새로워진 내용을 가지고 중국 고유의 사상에다가 다시 접목을 시켜요. 이것이 뭐냐면은 신유학이라는 철학이고 이것을 잘 해낸 철학자를 주자라는 큰 철학자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예. 스펙타클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자라는 그런 거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주자라는 철학이 형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주자학이
생기고 주제학이 또 양명학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청나라 때 고증학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은 이제 계속 사회 변화와 사상 변화가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면서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한계에 도달해요. 그때 어때냐? 청나라 만렵이죠. 청나라 만렵에 중국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때 뭐냐면 이때는 이제 뭐예요? 청나라 만렵은 청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서양과 동양 사이에 경제적 격차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은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1760년부터 1840년, 1840년 이 숫자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편전쟁이 일어난 해죠. 1760년부터 1840년대까지 영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토인비가 처음으로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새로운 경제 발전, 이것을 이제 산업혁명, 이것이 서양 사회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혁신이었고 영국 사람들은 이 혁신 방향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이 혁신을 전부 합심해서 새로운 어떤 발전 단계를 이루어내요. 그런데 이런 혁신이 동양에서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부가 확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 부와 힘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냐면 밖으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영국의 제국주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동양은 철학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영국의 이제 새로운 힘 앞에 아주 처절하게 굴복하죠. 처절하게 굴복해. 중국은 동양에서만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지되던 아시아의 주도권이 어느 순간에 서양에 의해서 짓밟혀서 역전되는 사건이 생기죠. 그것을 저는 무엇으로 보냐면은 1840년에 일어난 아편 전쟁으로 봐요. 1840년에 일어난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서양은 동양보다 현실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동양은 그 굴욕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양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산업 생산 방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서양의 우위를 뺏기게 됩니다. 동양은 그때부터 서양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 속에 빠져들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아편전쟁 이후로는 계속 서양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것인가, 서양을 어떻게 하면은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였어요. 서양을 빨리 배우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고 서양을 빨리 배우는 것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구국의 길이었다. 자, 서양을 우리가 따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중국의 근대사를 이렇게 일별해 보면은 서양의 이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중국이 이 서양에 뭐가 이렇게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짓밟혔냐. 제일 먼저 서양을 따라 배우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군사 기술이었어요. 군사 기술. 근데 그 군사 기술을 또 열심히 따라서 해봐도 서양이 잘 따라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것이 뭐냐면은 제도였어요. 제도. 그다음에 의회 제도랄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 서양의 힘을 증강시킨 것이 아니었는가 해서 제도를 배웠어요. 제도를 따라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 제도 배후에 사상,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서양에 있는 사상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자, 서양의 사상을 배우면서
중국 사람들은 특히 서양의 철학을 배우면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서양에 있던 어떤 철학이 있으면은, 야, 그거 우리한테도 있었어. 우리한테도 있어. 또 서양에서 또 저런 철학을 이야기하면은, 원래 우리한테도 그거 있어. 근데 원래 우리한테도 있어. 이 말이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서양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계속 서양의 철학 모델을 그대로 중국에 이식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죠. 그 이식이 정치적인 것과 혼합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이것이 뭐냐? 막스 레니니즘을 중심으로 무장해서 중국을 통일한 일이에요. 중국이 막스 레니니즘을 수용했다 하는 것은 마치 완벽한 사상 체계로 이루어졌던 인도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중국이 다시 사상적 재무장을 하고 사회를 재편하고 통일을 이루었듯이, 중국에서도 당시까지 서양 철학 중에서 대표적인 최첨단 철학 중에 하나인 막스 레니니즘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제 뭐예요? 중국을 통일하고 발전시키죠. 저는 막스 레니니즘을 중국에서 수용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죠. 그리고 전통을 단절시키고 하는 여러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중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사상 투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과거를 단절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과거를 단절한 거예요. 중국의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서 과거를 단절하려고 결정했던 이 힘이 앞으로 중국 발전을 더 추동시킬 힘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단절을 피동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역사적 투쟁 과정 속에서 그것을 결정했어요. 과거를 단절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를 단절하려고 했던 철학적 결단, 이것이 중국 자체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에 저는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보려면은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수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막스 레니즘을 수용해서 어떻게 중국화해서 다시 역사를 추동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양에 있는 철학이 동양에 그대로 수용되는 것,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자 철학을 해석하는 데도 개입돼 있어요. 서양 사유의 기본 구조는 뭐냐? 완벽한 세계. 이 완벽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서 서양에 완전히 짓밟힌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활로를 이제 모색하죠. 구국을 모색합니다. 그때 서양 철학을 아주 잘 수용을 하려고 애를 쓰죠. 자, 서양 철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양 철학이 중국 사람들한테 제대로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이해될 수 없어요. 인도 철학이 불교가 막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인도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불교의 핵심은 뭐냐?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다 가상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연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무자성이에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동진식의 곽상 철학의 완결은 뭐냐면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자기의 완결성을 지탱하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본성이 없다는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 이 세계는 모든 개별적 존재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본성을 가지고 완결된 존재다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계에 이르고 나서 들어온 새로운 철학은 이 세계의 본성을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하는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와 중국 전통 사상 사이에서는 서로 해석상의 서먹서먹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고유한 개념으로 불교를 해석했죠. 그때를 격이불교라고 그래요. 격이불교, 이건 뭐냐? 중국 사상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죠. 지금 서양에 있는 철학이 동양에 그대로 수용되는 것, 특히 중국에 그대로 수용되는 데에는 지금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노자 철학을 해석하는 데도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 철학을 해석하는 그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 사상적 흐름을 한번 보는 것도 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서양 철학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제가 왜 굉장히 치밀하죠 이 소리를 하냐면은 갑자기 치밀함이 좀 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호흡을 가다듬느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화이트헤드라는 그 서양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영국의 그 교수를 하다가 하버드로, 영국에서는 수학과 교수였는데 미국으로 가서는 철학 교수가 돼요. 화이트헤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 정도 되겠죠. 저도 화이트헤드에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죠. 근데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그 서양 철학사, 서양의 한 몇천 년의 철학사를 일별해서, 서양 철학사는 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플라톤 철학의 각주, 풋노트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라는 건 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이리 풀고 저리 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화이트헤드가 이제 말을 하는데, 화이트헤드가 한 이 말이 많이 이제 인구에 회자돼요. 자, 그럼 플라톤 철학은 뭐냐? 플라톤 철학은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의 풋노트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이 세계에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철학자들 말이 다 이래요. 이렇게 말해놓으면은, 이렇게 말해놓고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뒷사람들이 그걸 다 해석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말해놓고는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파르메데스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쪼개지지 않은 하나로 있다. 이 철학을 그대로 받아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 세계는 완벽한 세계와 완벽하지 않은 세계가 있다. 완벽한 세계와 완벽하지 않은 세계로 나눠진다. 완벽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 개념의 세계예요. 개념. 그리고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데아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아이디어하고 스펠링 하듯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완벽한 세계,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 참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 세계여야 된다. 그것은 어떤 세계냐? 생각 사유 속에만 있다. 사유.
사유의 속에만 있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양의 주류 철학이 있어요. 물론 근대까지. 주류 철학에서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모두 다 변하죠. 모두 다 변해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유한하죠. 죽잖아요. 변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완벽한 세계가 아니에요. 진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부족한 세계예요. 무엇에 비해서 부족해요? 개념에 비해서 부족하다. 개념에 비해서. 자, 서양 사유의 기본 구조는 뭐냐? 완벽한 세계, 이걸 본체계라고 그래요. 본체의 세계. 완벽하지 않은 세계, 현상의 세계. 이 세계를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완벽한 세계와 완벽하지 않은 세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서양사의 큰 특징이고, 이 눈에 보이는 경험세계, 경험세계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개념에 비해서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세계다. 자, 그러면은 서양 사유 속에서 진리는 이곳에 있겠어요? 저곳에 있겠어요? 저곳에 있죠. 진리는 항상 저곳에 있어요. 이곳은 어떤 세계예요? 이곳은 부족한 세계예요. 이곳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플라톤에 의하면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 왜? 나는 진리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 왜 그런데 이런 구분이 왜 일어나는가? 자, 진리의 세계, 참의 세계가 서양 주류 철학에 의하면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사유의 세계에 있죠. 그래서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구조물이에요.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구조물이에요. 사유의 완결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서양에서는 철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자, 사유의 세계는 이곳에 있습니까? 저곳에 있습니까? 저곳에 있죠. 이곳은 항상 저곳에 비해서 이제 부족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한테 현상이라는 단어를 준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겠어요? 긍정적인 느낌을 갖겠어요? 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 붕정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상 그러면은 긍정적인 느낌이겠어요? 부정적인 느낌이겠어요?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경험은 믿을 만한 것이겠어요? 믿지 못할 것이겠어요? 믿지 못할 것이죠. 그렇죠.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경험, 그 다음에 현상, 이거는 항상 좀 부족한 느낌,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 서양 사람들한테 좋은 느낌 뭐냐? 본체, 그 다음에 사유,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느낌을 주죠. 자, 큰 틀에서 이야기했을 때 서양 사유의 기본 틀은 사유의 구조물이다. 사유의 구조물이다. 동양의 논리학이 없다. IQ가 낮거나 모자라서 논리학이 없는 게 아니라 논리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철학이에요. 서양에서 논리학이 발달한 이유는 뭐냐? 현대 철학자 노자예요. 은밀한 음모가 느껴지시죠? 노자로 오죠. 또 공자로도 오겠습니다. 공자와 노자는 도의 질서를 구축하려고 그랬죠. 도의 질서는 문명을 극복한 거예요? 천명을 극복한 거죠. 야, 도의 질서를 극복할 때 이 도의 질서를 극복하는 철학적 인사이트를 공자는 어디에서 구했어요? 인간의 본성에서 구했죠. 인간의 본질에서 구했죠. 인에서 구했죠. 노자는 철학적 인사이트를 어디에서 구했어요?
자연에서 구했죠. 자연에서 구했어요. 자, 공자는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인간만의 씨앗,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자, 그 본질은 공자에게서 이 인간의 씨앗이라는 것은 인간의 씨앗이 있다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확인됩니까? 사유에 의해서 확인됩니까? 정답은 당연히 경험이겠죠. 경험에 의해서 확인이 돼요. 그 경험에서 확인되는 그 경험의 가장 근본적이고 진실한 곳이 어디였어요? 부모 자식 간이었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흐르는 그 기본적인 정서, 그 정서를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공자는 파악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 흐르는 기본적인 정서, 이것이 사유에 의해서 확인됩니까? 경험에 의해서 확인됩니까? 경험에 의해서 확인되죠. 공자보다도 유학의 철학을 더 치밀하게 구조화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맹자라는 철학자예요. 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본성은 뭐냐? 동물들한테는 없는데 인간한테만 있는 4가지 심리 현상이 있다. 4가지 심리 현상. 이 4가지 심리 현상이 뭐냐?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걸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 어디서 사전학습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맹자가 우리는 왜 인간인가? 이럴 때 맹자 대답 뭐냐면은 우리한테는 4가지 심리 현상이 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슴 착해 보여요? 싸나 보여요? 착해 보이죠? 사슴은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죠?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슴이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슴한테 그것이 있으면 인간의 본성일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사슴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이 4가지 심리 현상은 어떤 동물에게도 없고 어떤 식물에게도 없어. 오직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심리 현상, 이 심리 현상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맹자에 의하면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 그거는 뭐냐? 4가지 심리 현상이죠. 심리 현상은 사유의 대상이에요? 경험의 대상이에요? 심리 현상은 철저히 경험의 대상이죠. 그래서 공자든 맹자든 철학을 구성하는 철학적 인사이트, 기반은 어디에서 오느냐? 경험에서 와요. 경험에서 와. 자, 노자를 보죠. 노자는 도의 질서를 건립하는데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응용하자. 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자, 자연의 질서가 유무의 꼬임으로 되어 있다. 유무가 상생한다는 이 주장은 노자가 자연을 관찰해서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은 생각해서 발견한, 사유에서 발견한 거예요? 관찰이죠, 관찰.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발견한. 관찰은 사유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이죠, 경험. 동양 철학이 기본적으로 경험에서 출발해요. 경험에서 출발해요. 자, 흔히들 동양에는 논리학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서양은 논리학이 발달했어요. 서양 논리학이 발달. 동양에 논리학이 없다. 동양 사람들이 좀 IQ가 낮거나 모자라서 논리학이 없는 게 아니라 논리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철학이에요. 왜? 경험에서 검증돼야 되기 때문에. 자, 사유의 구조물인 서양 철학은 거기에 뭐냐? 존재하지 않은 것, 만져지지 않은 것, 실제하지 않은 것들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직은 치밀하게 조작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논리학이 발달한 이유는 뭐냐? 없는 걸 가지고 사유를 하니까 논리학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서양에서 논리학이 발달한 이유는 뭐냐? 철학 자체가 사유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유 전개의 치밀성이 항상 보장돼야만 된다. 그런데 동양 사유는 사유의 치밀성보다는 경험의 확실성, 경험의 소통, 이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논리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자, 지금 이제 동양과 서양을 비교했을 때 서양의 철학은 사유의 구조물이다. 사유의 구조물이다. 사유가 경험의 우위에 있다. 관념이 현상 우위에 있다. 하는 걸 다 알았죠. 자, 지금 이제 제가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지금 노자나 공자를 모두 다 경험의 철학자로 발굴해냈죠. 경험의 철학자로 발굴해. 나는 이번에 그 강의의 타이틀이 현대 철학자 노자예요. 그러면 이 경험이 현대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 이 은밀한 음모가 느껴지시죠? 느껴지시죠? 자,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제 전술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 현대성을 이제 경험으로 귀착시키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의 어떤 저항이 일어나요. 그 이전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서양 지성사에서 현대를 열었다 하면은 프로이드, 칼 막스, 니체. 현대다 하는 건 뭐냐? 현대는 왜 이런가?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철학은 계속 이제 발전을 해요. 발전하는데 서양의 이제 근대 철학은, 이게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본질주의 철학이고 실체관 철학이에요. 자, 실체관이라는 게 무엇이냐? 파리메이데스로 다시 가보죠. 있는 것은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쪼개지지 않은 하나로 있다. 쪼개지지 않은 하나로 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 단일성으로 존재하고 이 단일성을 지탱해주는 성질, 이 단일성을 지탱해주는 성질을 서양 사람들은 본질이라고 불렀어요. 본질. 나한테 본질이 있다 하면은 내 본질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면 안 되죠. 나만의 본질은. 동물 중에 영리한 동물이 원숭이라고 할 때 원숭이한테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조금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본질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만 규정하는 어떤 단일성의 기초죠. 그래서 이 단일성의 최초의 근원, 단일성의 최초의 근원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실체라고 그래요. 실체.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토대. 그러니까 본체, 실체, 기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체관적 세계를 지탱해주는 인간의 능력, 그걸 뭐라고 그랬냐? 그걸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성. 자, 그러면은 서양 사회에서 정신과 육체를 구분해서 본다면 우위는 정신에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정신에 있죠. 왜? 그것이 실체관적 세계관을 지탱하는 그게 지주의 이성이. 그 다음에 이 이성과 감성을 비교한다면 우위는 어디에 있어요? 이성에 있죠. 이성. 그래서 서양에서는 실체, 본질, 이성, 정신
이런 것들이 항상 이 위에 있어요. 자, 이 정신과 정신과 이성이라는 이 실체관이 극단적으로 끝까지 발전한 최고의 단계가 어디냐? 어디예요? 헤겔이란 사람. 헤겔. 정신의 왕국, 이성의 왕국으로 이 세계를 이야기하죠. 헤겔에 의해서 그게 이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저항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반대, 헤겔한테 포이엘바하라는 철학자가 탄생을 해요. 포이엘바하라는 철학자가 헤겔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뭐냐? 당신의 철학은 거꾸로 서 있다. 당신의 철학은 정신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위에 있다. 포이엘바하가 이야기를 해버려요. 1809년 이때 1804년인가 다윈이 언제 태어났죠? 다윈이 1809년인가요? 아, 포이엘바하가 아마 1804년 이때쯤 되고 다윈이 1809년 뭐 거의 동갑이죠 뭐. 근데 그때쯤 이때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요. 자, 그럼 다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윈도 해보죠. 다윈이 한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우리한테 알려준 역할은 진화론이죠. 진화론의 이론적인 도식은 뭐냐면은 다윈이 진화론을 내놓기 전까지 이성이 지배하던 사회잖아요. 이성은 인간한테만 있었어요. 동물한테는 없었어. 그러면은 동물하고 인간을 해석하는 메커니즘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런데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면서 진화론 속에서 진화론의 이론의 도식은 뭐예요? 인간과 동물을 하나의 이론 틀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건 그 이전에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자,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윈이 이쁘겠어요? 믿겠어요? 미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죽일 놈이죠. 이거. 어떻게 동물하고 인간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했냐면 동물하고 인간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면은 인간의 육체성이 부각되죠. 인간의 동물성이 부각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영역이 축소되죠. 정신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죠. 포이엘바 다윈 이후로 서양 철학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현대가 열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서양 지성사에서 현대를 열었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드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대표 누구냐? 프로이드.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칼 막스. 그 다음에 니체. 자, 프로이드는 뭘 말합니까?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의식만 있는 줄 알고 의식은 명료하게 해석되고 관리될 줄 알았는데 의식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니까 밑에 있는 성적 무의식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인간의 근원성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있다.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있다. 그 이전에 프로이드 이전의 사람들은 다 뭐냐면 이성이 잘못된 것이 욕망이라고 그랬다. 자, 또 한 명의 철학자가 있죠. 누구예요? 칼 막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 활동이라는 것이 이성적 활동이라는 것이 독립적이고 굉장히 주체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느 조건 속에 있는가가 이 사람의 이성을 결정하더라.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어느 동네 사느냐가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더 근원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물질적 조건에 있다고. 물질적 조건에 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사상, 이성이라는 이 상부 구조라는 것들이 물질, 경제, 사회 이런 어떤 그 돈 이런 하부 구조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게 되는 거죠. 니체. 그동안에 계속 서양 사람들은 다 이성이 위에 있다고 보고 이성의 구조물,
지어놓고 거기에 그걸 신천은 받들고 살았는데 니체가 볼 때 그거는 노예적 삶이다. 인간한테 있는 거는 인간한테 있는 우주적 본질이라는 것은 계산적 이성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동물적 의지다. 의지. 의지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성이에요. 육체성. 그러니까 현대다 하는 건 뭐냐? 현대다 하는 거는 인간 이 세계를 예측하는데 현대는 모두 다 뭐예요? 사유를 통해서 보지 않고 사유의 세계가 아니라 경험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욕망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인간에 있는 동물성을 회복해냈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성, 물질성, 욕망, 동물성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대다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넘어온 거고 정신이 아니라 육체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라 개별로 넘어온 것이고 보편이 아니라 뭐예요? 특수로 내려온 거고 본체가 아니라 현상으로 내려온 거다. 현대는 왜 이런가?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인간이 개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철학의 어떤 한 사조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 진화 단계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대다. 이걸 이어서 다음 시간에 노자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